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원을 손에 넣었던 이 남자는 죽어서조차 편히 누울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파헤쳐졌고 시신은 짓밟혔으며 잘린 머리는 성문 위에 매달렸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자는 다름 아닌 그가 황제로 세운 아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승자가 왜 역적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모든 비극은 한겨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주의 벌판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해,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르곤. 작지만 집요하게 먹잇감을 파고드는 족제비를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치 그의 운명을 미리 예고한 듯했습니다. 도르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누르하치는 이미 여진을 통합한 절대 권력자였고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는 아바하이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과 야망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아바하이는 전장에 나서는 누르하치와 전략을 논했고 궁중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이 제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린 도르곤 역시 총명했고 기록에는 용모가 비범하며 눈빛이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소년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왕이었고 어머니는 그의 방패였으며 미래는 이미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세계에서 완벽함은 가장 먼저 부서지는 유리와 같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누르하치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던 영웅의 몰락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후금에는 명확한 후계 제도가 없었고 형제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움직인 자가 홍타이지였습니다. 그는 냉정했고 계산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원한다면 먼저 제거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 대상은 어린 도르곤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아바하이였습니다. 누르하치가 숨을 거둔 날 밤, 아바하이의 처소는 무장병력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선왕의 뜻이라며 그녀에게 순장을 요구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려진 죽음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례가 아니라 숙청이었습니다. 아바하이는 울부짖으며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들이 있었고 그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활시위는 이미 당겨져 있었고 거절은 곧 아이들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도르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아바하이는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르곤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14살의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슬픔보다 먼저 숨겨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죽음 이후 도르곤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호막은 없었고 그는 홀로 권력의 중심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궁정은 늑대들로 가득했고 누구도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죽여야 했습니다. 새로운 군주가 된 홍타이지는 어린 도르곤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 아이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지 아니면 길들여진 충신이 될 것인지 판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르곤은 그 시선을 느꼈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철저한 복종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형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이유를 묻지 않았고 가장 위험한 임무에도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충성의 가면을 완벽하게 써냈습니다. 전장은 도르곤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쇠가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만 그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억눌린 분노가 함께 터져나왔고 피해의 냄새는 그의 기억을 잠시 지워주었습니다. 도르곤은 점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모할 정도로 앞에 섰고 부상을 입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병기라는 소문이 8기군 전체에 퍼졌습니다. 홍타이지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르곤은 단순한 용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흐름을 읽었고 적의 심리를 꿰뚫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누르하치를 떠올리게 할 만큼 노련했습니다. 홍타이지는 그에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렸습니다. 지혜로운 전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포상이자 족쇄였습니다. 도르곤을 제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면서도 항상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르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진실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은 잠들 때마다 되살아났습니다. 1636년 대군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을 굴복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도르곤은 선봉에 섰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무대이자 도르곤이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고 왕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조선의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장면을 내려다보던 도르곤은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패배자의 눈빛 속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권력은 연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 원정 이후 도르곤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만의 기병이 그의 깃발 아래 모였고 8기군 안에서 그의 이름은 공포와 신뢰를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그를 제국의 두 번째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그 무렵 황궁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몽골 코르친 출신의 분부타이였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르곤과 그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야사는 두 사람의 시선이 자주 마주쳤다고 전합니다. 긴 연회가 끝난 뒤에도 불이 꺼진 회랑에서 발걸음이 멈췄다고 속삭입니다. 형의 여인을 향한 감정은 도르곤에게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643년 가을, 제국은 또 한 번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타이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입니다. 유언도 후계 지명도 없이 황제가 죽자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기로 변했습니다. 칼이 칼을 겨누고 병력이 병력을 감시했습니다. 황위 후보는 두 명이었습니다. 황제의 장남과 전쟁 영웅 도르곤. 하나는 혈통의 명분을 가졌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심양의 하늘 아래에서 내전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도르곤은 결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국은 둘로 갈라져 피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보다 더 큰 것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날 도르곤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황제의 6살짜리 아들 복림을 옹립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아이를 황제로 세우고 자신은 섭정이 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동시에 모두를 묶는 한시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도르곤은 왕좌를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왕좌보다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국정은 그의 손에서 움직였고 어린 황제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제 위의 황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644년 명나라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가 자결했다는 보고에 도르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마침내 길을 열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중원은 주인을 잃은 땅이었습니다. 도르곤은 즉시 군을 움직였습니다. 만리장성의 관문 산해관이 목표였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제국의 운명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에 올라탔고 이번에는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로서 남쪽을 향했습니다. 산해관 앞에서 역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관문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 오삼계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의 적이었던 만주군에게 문을 열 것인가. 그의 결정 하나가 중원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었습니다. 도르곤은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삼계가 절망의 끝에 몰릴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문이 안에서부터 열렸을 때 그는 늑대처럼 움직였습니다. 기병은 바람처럼 쏟아져 나왔고
전장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중원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란군은 흩어졌고 명나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도르고는 피 묻은 들판 위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입성의 날 자금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남아 있었고 불에 그을린 기둥들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오랑캐라 불리던 변방의 군대가 중화의 심장부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르고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자결한 명나라 황제에게 황제의 예를 갖춘 장례를 명한 것입니다. 적의 황제를 예우하는 이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칼로 땅을 얻되 예로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족 관료들은 갈등했습니다. 새로운 지배자를 받아들여야 할지 저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르곤의 선언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역적을 벌하러 왔고 질서를 회복하러 왔다. 그 말은 공포와 안도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1644년 가을 어린 황제 순치제가 베이징에 들어왔습니다. 천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고 수도 이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청나라는 변방의 정권이 아니라 중원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은 황제가 아닌 섭정왕 도르곤을 향해 있었습니다. 명령은 그의 입에서 나왔고 결정은 그의 손에서 내려졌습니다. 황제의 도장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도르곤은 점차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라며 강요된 명령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남자는 머리를 깎고 변발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는 협박이 현실이 되자 도시들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거리에는 잘린 머리가 나뒹굴었고 피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방자로 들어온 정복자는 서서히 폭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발령은 중원의 심장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머리카락은 한족에게 단순한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은 영혼을 버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강남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학자와 상인 농민까지 무기를 들었습니다. 도르고는 이를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도시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주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문이 무너진 날 도시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멈추지 않았고 울음과 비명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가 골목을 채웠고 강물은 시체로 막혔습니다. 이 학살은 의도된 공포 정치였습니다. 도르고는 두려움이 가장 빠른 복종의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고 다른 도시들은 싸우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내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던 조카 호게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장남이었고 전쟁의 공신이었습니다. 도르고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호게는 체포되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어둠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고인지 살해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르고는 죽은 호게의 아내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이라는 이름을 빌린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황제보다 도르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호칭은 황숙부에서 황부로 격상되었습니다. 황제의 아버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고독을 불러왔습니다. 도르고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머니의 얼굴과 학살당한 도시의 그림자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피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로 세운 탑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고 있던 이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던 소년 황제 순치제였습니다. 순치제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숙부가 신하들을 꾸짖는 말투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도르고는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거리낌 없이 걸쳤고
궁궐의 규범을 자신의 뜻대로 꾸었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 되었고 그의 분노는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도르곤의 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쌓인 부상과 끊이지 않는 긴장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관절은 부었고 시야는 흐려졌으며 밤마다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혹해졌고 더 강한 척 행동했습니다. 권력이 손에서 미끄러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순치제는 그런 숙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색이 짙어지는 얼굴과 잦아지는 분노는 쇠퇴의 징후였습니다. 어린 황제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1650년 겨울이 다가오자 도르곤은 사냥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궁궐을 떠나 말 위에서 숨을 돌리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도르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궁 안에서 늙어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자부심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저주였습니다. 그는 만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사냥터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천막을 흔들었고 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르곤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손쓸 수 없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내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1650년의 끝자락 도르곤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39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국을 뒤흔들었고 모두가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르곤의 시신이 베이징으로 돌아오자 도시는 깊은 애도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황제 순치제는 직접 성문 밖까지 나가 관을 맞이했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모두는 그것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순치제는 도르곤에게 최고의 예우를 내렸습니다. 황제와 같은 장례가 치러졌고 태묘의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섭정왕은 죽어서 마침내 황제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황궁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순치제의 눈빛에서 더 이상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분노와 수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상소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르곤이 황제를 능멸했다는 고발이 이어졌고 그의 사치와 월권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순치제는 기다렸다는 듯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르곤의 모든 칭호를 박탈하고 그를 역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쌓아 올린 공적은 한순간에 죄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르곤의 무덤을 파헤치라는 황명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비석을 부수고 관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시신이 끌려 나왔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몸은 채찍질을 당했고 뼈는 부서졌습니다. 머리는 잘려 성문 위에 걸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머리를 향해 돌을 던지며 욕을 외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숙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르곤의 측근들은 체포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형제와 양자들까지 모든 지위와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때 제국을 세운 영웅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르곤 없이는 청나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그의 명예는 복권되었습니다. 잘린 머리의 주인은 다시 제국의 설계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자는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도르곤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